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지금 기후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서 먹는 것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995년에 우리가 지금처럼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응하기 시작을 했다면 기후위기란 아예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연배가 있어서 1995년이면 제 생각으로는 제가 손을 뻗으면 잡을 거리에 있는 그런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 시간 안에 이 지구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진행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진척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 먹거리하고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먹거리를 바꾸는 게 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바꾸고 하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다가 작년 무렵부터 기후위기라고 해야 된다. 기후변화는 이 사태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안일한 표현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주축을 해서 이거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 비상사태다. 국가는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더니 작년 가을쯤, 작년 말쯤 되니까 기후 비상사태 정도가 아니다. 기후만 비상사태에 처한 게 아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사실은 무생물까지 포함해가지고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행성의 비상사태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심각한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같이 보기로 해요. 지금 일단 2021년에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415ppm이 지금 올라가 있고, 온도가 1.2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인천 송도에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회원국들이 전체가 다 동의를 했던 내용이 전 세계 평균 기온을 1.5도 상승까지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1.5도라는 게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가 되었어요. 1.2도는 거기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럼 우리가 1.5도를 상승시킬 만한 온실가스를 아직 내뿜지 않은 걸까? 아닙니다. 이미 1990년에 1.5도가 상승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이미 인간이 내뿜어 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기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바다도 이 열기를 좀 흡수해주고, 또 탄소도 흡수해주고, 이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기온이 대기 중에 이 평균 기온으로 반영이 되어져요. 근데 이미 우리는 1.5도가 상승할 것을 1990년에 이미 배출해버렸어요. 지금 2021년에 배출된 대기 중에 있는 이 평균 온실가스 농도는 한 1.8도, 1.78도를 상승시킬 양이 이미 배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지금 저희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서 흡수해야지 돼요. 근데 아직도 인간들은 아주 막강한 속도로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내뿜고 있어요. 이것도 두려운 거지만, 두 번째로는 작년 초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금 평균 기온이 얼마나 올랐지?
제가 2009년도에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대중 강의를 0.75도 또 조금 있다가 0.85도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작년에 1도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도가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말에 1.1도가 올랐대요. 올해 다른 분의 강의록을 보니까 1.2도가 올랐다고 이 수치를 쓰는 거예요. 그 말은 1년 반도 채 안 돼서 0.2도가 상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1.5도까지는 대략 얼마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죠? 상당히 두려운 속도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빨리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한다. 2030년까지 절반을 줄여야 된다. 대기 중으로 내뿜는 온실가스를. 2050년에는 50억 톤, 5기가톤은 50억 톤이에요. 5기가톤만 인간이 배출하고 자연 생태계에서 한 5기가톤을 흡수해줘서 요즘에 흔히 얘기 많이 하는 넷제로,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2030년까지 절반인 50%를 감축하는 게 아니라 65%를 감축하겠다. 제일 앞서서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유럽연합이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먹거리를 지금처럼 먹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져요.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를 다 합해서 5기가톤만 배출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먹으면 2050년에 인류가 먹는 것으로만 배출하는 게 11.4기가톤이에요. 그 말은 지금처럼 먹어가지고는 인류를 구할 가능성이 0.0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유엔 산하에 있는 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 조직이 있어요. IPCC라고. 그 IPCC의 2019년 특별보고서에 인용된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고기 먹는 거 간섭하지 말라. 나 고기 먹고 싶은데 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급식 하는 거는 이건 인권 침해다.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역차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구를 대가로 나의 입맛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냥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먹는 것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먹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내 이웃을 힘들게 하고 먼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기후 난민이 되게 만들고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홍수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먹는 것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우리가 이건 공적인 영역이 이미 되고 말았어요. 온실가스만 가지고도 이미 조금 두려운 문제죠. 제가 그 평균기온 상승 속도가 상당히 두려운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아까 슬라이드 전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만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2021년에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유지되려면 지구상에 있는 이 15개의 생물리학적인 시스템, 생태의 어떤 거점 지역, 거점 요소들, 이것이 제대로 잘 유지가 돼야 해요. 이 15개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나머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전 지구적인 그런 생태학적인 혼란, 붕괴를 촉진하게 돼요. 2009년도에 이 과학자들이 이 시스템을 점검을 했었어요. 그때 단 하나의 시스템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 버렸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것은 북극의 여름바다 빙하였어요. 북극의 여름바다 빙하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북극을 다 덮고 있어가지고 태양에서 들어오는 이 열기의 85%를 다시 우주로 반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가 혹은 지구의 대기권, 인간이 살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2009년도에 이 여름 바다 빙하가 다시는 원상태로 되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어쩌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인간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겁나게 노력을 하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다. 2019년에 과학자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15개 중에 9개가 이미 선을 넘었거나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급변점. 그 급변점에 너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플라네터리 이머전시, 행성의 비상사태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영구동토층이에요. 그 말은 영원히 항상 얼어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길이 흐르지 않아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도리가 없어요. 북극의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랐어요. 작년에. 엘라스카도 34도까지 올라요. 그러니 얼어 있어야 할 이 땅이 다 이렇게 녹아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영구 동토층 안에는 표면에서 50cm 되는 요 지점만 해도 인간이 지난 250년간 산업화 이후에 250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에 맞먹는 양의 탄소가 저장돼 있대요. 이것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녹아버렸어요. 이 안에는 메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한 86배나 온난화 효과가 높은 그런 온실가스도 많이 저장돼 있어요. 얼음의 형태로. 그래서 얼음 형태로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메탄은 메탄 얼음의 형태로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 물 상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화가 돼버리는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극의 이런 녹은 땅들을 뒤적이면 거기서 메탄이 뽀글거리면서 올라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해저에도 바다 밑에도 굉장히 많은 이 온실가스 메탄이 저장돼 있어요. 근데 이 메탄이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역시 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뽀글거리면서 올라오는 걸 러시아 과학자들이 찍었어요. 이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날이면 저희들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메탄이라 이거는 2002년도에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최초로 이런 일을 발견했느냐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2002년도에 메탄 분출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넓게 더 강력하게 분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메탄을 시한폭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요. 뿐만 아니라 아까 그 15개의 급변 요소들, 생물리학적인 중요 거점 시스템들 중에 하나가 또 그린랜드 빙하거든요. 그린랜드 빙하도 급변점을 지난 것 같다. 작년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랜드 빙하보다는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을 남극 빙하도 이렇게 쩍쩍 갈라지면서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덩어리의 빙하들이 쪼개져 나와가지고 남극 그 바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은 섬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터넷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 64m가 상승한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해수면이.
그린랜드는 7m.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 상승할수록 이제 저지대의 그런 그 도시나 이런 것들이 침수되기 시작하죠. 그 한 예가 이제 자카르타 같은 그런 도시예요. 자카르타는 지금 2주를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해수면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녹으면 해수면 상승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바다도 위기예요. 제가 이 동영상에 지금 빠졌는데 제주 앞바다도 한 70% 정도가 이미 사막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초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바다에는 수초하고 물고기들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텅 비어 있어요. 이런 걸 해양의 데드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드존들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7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그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양의 파괴도 기후위기, 기후 붕괴를 부추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중에 시스피러스라는 영화를 얘기할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온난화가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 자체가 혹은 이런 생태계 붕괴로 인한 온난화의 심화가 앞으로는 거기에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인류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그 붕괴가 도미노처럼 그렇게 확산되게 되면 기후변화가 이를테면 온실가스가 350ppm이니까 1.5도가 상승하고 415ppm이니까 1.8도가 상승하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구동처층 하나만 해도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급상승시켜 버릴 수 있을 그런 이 용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갑작스런 돌변 현상, 생태계 기후에서 돌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급한 지점에 저희 인류가 지금 서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왼쪽 사진, 이거 나사 사진인데요. 항공사진이에요. 위성사진이에요. 이게 2012년 7월 8일에 찍은 그린랜드 사진이에요. 빙하가 아직 하얗게 이렇게 남아있었죠. 그 4일 뒤에 2012년 7월 12일 날 찍힌 사진이 이 두 번째예요. 나사에서 이 사진을 발견하고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기계가 고장이 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찍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4일 동안에 그린랜드 빙하의 97%가 녹아버린 거예요. 이런 급변 현상은 그린랜드 빙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구 동토층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남극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만 무너져도 전 세계 생태계에 붕괴를 그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화가 어디에 어느 생태 시스템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지 과학자들도 알지 못해요. 생태계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급변이 오는 그 지점 아주 예리한 지점이에요. 아주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급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2주 동안 이 그린랜드 빙하가 거의 녹은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열이 흡수가 돼버렸냐면 그리고 대기 중으로 그것이 인간이 그 대기 중으로 쌓이게 됐냐면 인간이 하늘 배출하는 열기의 절반 정도가 그린랜드 빙하가 여름에 2주 동안 녹아버리니까 절반이 더 더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죠. 도대체 그 지점을 넘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문턱값 거기가 어디쯤이요? 라고 과학자들에게 물으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디가 그 문턱값이냐고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꽤 많은 것을 알아내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완벽하게 어디가 어느 지점을 넘으면 지구가 완전히 무너지는지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놓은 대안이 두 가지예요. 우선 단기 전략 그러면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 전략이에요. 그 하나가 당연히 에너지 전환이죠. 탈탄소, 에너지 전환. 다른 하나가 먹거리 전환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채식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후위기 비상 행동 안에서도 혹은 환경운동 단체들도 먹거리 전환을 에너지 전환만큼 중요한 주 의제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함께 가지 않으면 기후위기 극복 못해요. 과학자들이 유명한 연구소가 권위 있는 위원회가 권위 있는 교수가 지금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거리 전환, 채식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작년 11월 6일 날 사이언스지,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잡지죠. 여기에 실린 논문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만으로는 기후위기 극복 불가능하다. 만약에 환경운동가 중에서 혹은 사실은 행정도 지금은 환경부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에너지 탈탄소에 올인하고 그것으로 뭔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에너지 탈탄소는 가야 하지만 식단의 전환, 농업 분야의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내용들이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잡지에 혹은 어떤 위원회가 저는 그냥 일개 개인이에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에요. 저는 인문학자였어요. 독일 문학을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십수년부터 사실은 공부를 해서 물론 제가 부전공을 화학을 하긴 했군요. 그러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과학자는 아니에요. 기후학자는. 그러나 저하고는 다른 세계적인 그런 권위 있는 잡지에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해요.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그 헤드라인 이렇게 뽑았어요. 화석연료 다 끊어도 온난화 못 막는 지경, 살 길은 채식 생활. 이제 기자님의 관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채식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채식 없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만 갖고는 역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먹거리 전환이 중요하냐? 석탄, 석유를 오늘 당장 안 쓴다고 해도 지금 당장 탈탄소에 성공한다고 해도 식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변화 못 막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로 식단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먹으면 이런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초록색이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범위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먹으면 온실가스도 그 범위를 훨씬 넘어가 버리고 이건 2018년에 네이처지, 사이언스지만큼 쌍벽을 이루는 과학 잡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예, 마커 슈프링만, 옥스퍼드 대학 연구자죠. 예, 온실가스도 이미 경계선을 넘은 지 한참 오래고 물도 인간이 살 수 있고 식량을 생산할 만큼의 그런 범위를 이미 벗어나서 너무나 많이 부족한 상태가 돼버리고 토지도 기후를 유지하고 이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생태계인데 이 토지도 이미 그런 범위를 한참 벗어나 버렸고 그 질소나 인이라고 하는 이 비료는 적당하게 쓰면 비료지만 많이 쓰면 독이거든요. 독이 돼버린 상태가 이미 한참 지나버린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먹다가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범위 안으로 지구를 유지시키려면 따라서 먹거리 전환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2015년에 이미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국가나 개인이 특히 국가가 어떻게 정책 옵션들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연구소가 있었어요. 영국의 왕립연구소인 채텀 하우스예요. 굉장히 선제적이었고 이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보여준 그런 보고서였어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채식은
또 육식을 줄이는 것은 기후 행동의 핵심 퍼즐이다. 그런데 각국의 정부는 이걸 외면하려고 한다. 사실 육류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다. 심각한 수준의 육류 소비를 1.5도는커녕 2도 이하 상승이라고 하는 목표도 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작년에 이트 랜싯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관한 그런 전문가 그룹,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무슨 스위스 공과대학, 뭐 이런 그 유명한 대학과 함께 유명한 연구소, 스톡홀름 보건역센터,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이런 쪽에 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 그 다음에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대학, WHO와 같은 그런 이 영양과 관련된 그런 권위자, 대학 교수들, 연구자들, 그 다음에 식량농업기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채텀하우스 이런 정책 연구소들이 함께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였어요. 똑같은 이야기. 에너지 분야 탈탄소만 가지고는 기후위기 대응 목표 도달 불가능하다. 먹거리가 오히려 핵심 요인이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그런 대담한, 담대한 식단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가 협력하고 각국은 이행 약속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까 이제 이미 조금 그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띄웠는데요. 왜 생태계가 중요하냐면 이건 2014년 자료예요. 2014년에 나온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라는 책에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건데요. 인간이 한 해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올해 3,400억 톤이 안 되더라고요. 400억 톤이 안 돼요. 근데 그 작년에 400억 톤이 안 되는데 그 400억 톤 인간이 배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는 그 2배쯤 배출을 해요. 그러면 그 절반을 숲과 토지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해줘요. 그 절반만 대기권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숲과 토지와 해양 생태계라고 하는 이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단번에 2배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온실가스 감축 전략보다도 이 생태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지금과 같이 생태계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는 이 책에서 제가 다 인용한 거예요. 설사 우리가 넷제로를 달성한다고 해도 인류가 기후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 생태계가 그때가 되어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해주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위험한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인간이 온실가스 감축 완화 정책을 쓴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흡수해주는 양이 인간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한다고 조금씩 줄이는 양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양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요한 록스트렌 교수,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생태계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것, 생태계가 제대로 인간의 친구처럼 여전히 온실가스를 흡수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인간이 거기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육식이 왜 문제인가? 우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해요. 2006년 UN 식량농업기구 자료에 의하면 18%를 배출해가지고 단일 산업 영역에서 1등이에요.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주택, 산림 파괴, 상업건물, 쓰레기, 기타.
축산업이 1등이었어요. 18%로. 2016년에 나온 이 옥스퍼드 연구진 등이 연구한 이 자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이 UN 과학자 조직인 IPCC 2019년 보고서에서 인용된 자료예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연구라는 뜻이에요. 식량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한 25% 되는데 축산업이 80% 정도 차지한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한 20%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온실가스를 18 내지 20%를 축산업이 배출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거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완두콩, 단백질을 똑같이 100g을 섭취하는데 완두콩은 온실가스를 0.4kg만 배출해요. 소고기는 57kg을 배출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양식 새우 18kg이나 배출해요. 양식 물고기도 6kg이나 배출해요. 똑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동물성 식품, 어류를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리고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식품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 이상으로 훌륭해요. 동물성 단백질인 소고기와 양고기, 돼지고기는 발암물질로 WHO가 지정한 그런 식품이에요. 그런데 TV나 이런 데서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그 얘기는 안 해요. 왜 안 하죠?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면 그걸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조금만 먹으라고, 최소한. 그게 기본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의사로서. 근데 식물성 식품은 아무리 먹어도 발암물질이 없어요.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의 문제가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는데 바로 그 중요한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숲과 토지는 굉장히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에요. 숲에도 많은 탄소가 저장되어 있지만 건강한 토양, 그러니까 숲이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토양은 건강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인간이 훼손하거나 거기다 독극물이나 비료나 살충제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땅에는 대기 중에 1배 내지 3배에 가까운 탄소가 저장돼 있어요. 특히 표피층이. 이런 숲과 토지가 축산업 때문에 대대적으로 훼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카오스피러시, 소의 음모라고 하는 영화에서 캡처한 내용이에요. 아마존 파괴의 91%가 축산업 때문이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육식을 하면 비건 채식을 할 때보다 18배 18배의 토지가 필요해요. 근데 전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매일 20만 명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육류를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토지가 필요해요. 근데 기존의 토지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숲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아마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 점이라고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방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소중한 아마존을 불태워서 만든 사료 경작지에서 이 재배한 사료를 우리나라가 32%나 수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고기를 먹으면 이 방화의 스위치를 우리가 켜는 것하고 똑같아요. 남미에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양이 거의 5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 방화는 브라질에서 내는 거다. 브라질 대통령이 막무가내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들이지 않으면 방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냐면 아마존 열대우림의 20%가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탄소를 오히려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작년에 20%.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의 문제는
질소 비료, 이것이 화학 비료이건 혹은 축분을 발효시킨 비료이건 상관이 없이 그런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데서 오는 그런 생태계 파괴가 두 번째 문제예요. 과학자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서 질소 비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료 경작지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으면 질소 비료 많이 우리나라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보려고도 하고, 덜어는 뭐 자연예술 농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가 먹을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화학 비료를 쓰지 않으려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료 경작지는 그냥 비행기에서 제초제, 살충제 비행기에서 그냥 뿌려버리거든요, 비료를. 그래서 지구가 감당할 양의 한 3배 이상을 지금 전 세계에서 뿌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30%만 작물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호수나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이것이 영양물질이니까 가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급속하게 증식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건 축산 분뇨 때문에 발생한 건데, 호수 안에 구멍이 하나도 없이 녹조가 다 끼어버리면 이 안에 생태계가 이제 저산소증 때문에 숨이 막혀서 죽어가게 돼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의 또 다른 문제는 생물 다양성. 숲이 이를테면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이름조차도 없을 그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보고잖아요. 그 다음에 농지의 경우에도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져요. 제가 텃밭이 있거든요. 예, 텃밭이 있고 저는 이제 올해는 바빠서 그것도 못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성이 들어가지 않은 유박을 한번 초기에 이렇게 뿌려줘요. 그럼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집 텃밭은 온갖 가지 곤충과 벌레들의 집합소예요. 나비도 겁나 많아요. 예. 그 유채꽃이나 이런 그 무꽃이 피잖아요. 그럼 나비들이 엄청 많이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 안이 바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고 또 토양이 건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탄소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 비료를 뿌려버린다? 그러면 그런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숲을 파괴한다? 이런 것들은 생물 다양성 손실의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버린다? 이런 것들도 생물성 다양성 손실의 주 원인이 돼요. 그런데 유엔의 생물 다양성에 관한 과학자 조직에서 2019년에 펴낸 광범위한 10,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 보면 생물 다양성 손실의 이 주범이 축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도 똑같이 육류섭이 줄여야 한다. 최근에 이 영화는 강력 추천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상영되는 시스피러시, 바다의 음모라는 영화인데요. 정말 좋은 자료예요.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생선 정도는 먹으면 안 돼? 단백질도 필요한데. 소화가 잘 되는 흰 단백질인데. 사실 식물성 단백질도 소화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이 영화가 너무나 제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산업적 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낚시나 혹은 뗏목을 가지고 가서 하는 그런 어업이 아니에요. 바다 밑을 지금 거의 싹쓸이를 해버리는 그런 어업이거든요. 전 세계 물고기 중에 큰 물고기의 한 90%는 이미 사라졌어요. 대구도 멸종 위기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선을 먹고 요구를 하니까 물고기는 잡아야 되니 뭘 해요? 새 산란도 하지 않은 물고기들 바다 밑에서 다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썩스리를 해보느냐면 무거운 그물로 해저를 마구 긁는 저인망식 어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걸 가서 아프리카 북부에 사고 있어요. 대한민국. 근데 이 어업은 가장 파괴적인 어업인데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매 분마다 매 분, 매 시, 매 일 아니고 매 분마다 축구장 4,316개를 크게 해당이 되는 바다숲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 아까 아마존 방화를 하는데 아마존이 아무리 넓다 한들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매일 불태우면 어떻게 아마존이 살아남겠습니까? 바다가 아무리 넓다 한들 매 분마다 축구장 4,316개의 바다숲이 초토화가 된다면 바다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고래와 돌고래가 쓸데없이 같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트롤 그 그물로 잡기 때문에 이미 바다 위로 건져 올렸을 때는 다 죽은 뒤에요. 그 안에서 고기들이 다 으깨어져서 다 죽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환경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빨대 버리는 거 조심하자. 거북이 코에 가서 박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태평양을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의 46%는 어선이 버린 어망이에요. 사실 바다를 위협하는 혹은 그 고기들을 위협하는 더 큰 요인은 이 버려진 어망들에 갇혀가지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운동은 부디 이 대목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빨대만 얘기를 하죠? 왜 소비자들 이야기만 왜 빨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운동은 공정해야 돼요. 팩트를 말해줘야 돼. 진실을 말해주고 공정해야 돼. 어떤 것이나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면 그 진실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해요. 알려야 할 의무가 있죠, 우리에게는. 아까 이 트롤 어업을 하면 해초며 다시마숲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산호도 건져 올려오는데 사실 해초나 바다숲, 다시마 같은 것은 열대우림보다 20배나 많은 그런 온실가스를 흡수한대요.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인류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화면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영화가 시스피러스예요. 어떤 강연보다도 전 더 훨씬 유익하다고 봐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다. 정말 심각하구나. 바다를 잃으면 바다가 인간이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양의 최소한 4분의 1? 현재도 4분의 1 내지 2분의 1을 흡수해주고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그 안에 있는 수초며 물고기며 플랑크톤이 쫙 끼어있는 게 아니고 뜸성뜸성 있는 그 플랑크톤이며 이것들이 흡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 못해요. 물고기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예상보다 시스피러스 보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기후위기를 억제하는데.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93% 이 영화에 의하면 바닷속에 가서 이게 저장돼 있다. 바다가 저장해주고 있다. 마치 어진 어머니처럼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품고도 아직도 우리 곁에서 넘실거리는 어진 어미처럼 바다가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어요. 물고기와 수초, 식물성 플랑크톤은 탄소를 흡수한다. Fish carbon stabilize our climate. 물고기들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가 우리 기후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UNEP, UN 환경계획이라고 하는 UN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먹을 때마다 탄소 배출의 가능성, 그만큼 탄소 흡수의 가능성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풍성해지면 그만큼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해 주는 거예요. 고래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혀요. 아까 고래가 그 다른 물고기 잡다가 한 해에 몇만 마리씩 없어진다고 했어요. 다시 가서 한번 봐요. 너무 한 해에 30만 마리의 고래와 돌고래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고래 한 마리는 일생 동안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줘요. 죽은 후에로는 바다에 가라앉아서 그 탄소를 바다 밑에 수백 년간 가다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 바다는 400만 내지 500만 마리의 고래들이 숨쉬고 살았어요. 근데 현재는 인간이 잡아먹고 그런 트롤 어업으로 필요 없이 죽이고 해가지고 130만 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나무 한 그루가 22kg을 흡수한 데 비하면 정말 많은 양의 바다에 이 고래가 탄소를 흡수해주고 있어요. 또 고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도움을 준다. 이거 IMF 자료거든요. IMF 자료 가지고 고래 한 마리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놨네요. 200만 달러. 우리나라에서도 고래고기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해요. 혹시 주변에 계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또 바다는 과도한 열을 흡수해줘요. 그래서 태풍이 쉼 없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왜 태풍이 연거푸 일어날 때 그 바다 표면의 열을 흡수해서 태풍이 중형에서 대형으로 커가고 있다. 이런 그 아나운서의 멘트 들으신 기억이 나시죠? 열기가 표면에 이렇게 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 바닷속은 훨씬 더 차갑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와서 수온이 표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대요. 몰랐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생명들은 이모저모로 인간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고 잡아먹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독일에서 지내다가 1992년에 돌아왔어요. 그때 올 때 제가 들고 온 그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그 스티커는 인디안 크레족의 지혜의 말씀을 담은 스티커였어요. 그때 당시에 독일은 1992년에도 학교에서 환경교육하고 이런 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관한 그런 특별 기획 프로그램도 TV에서 내보내고 했어요. 저 그걸 다 제가 그 복사를 떠가지고 한 가서 같이 보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때 제가 가지고 왔던 그 인디안 크레족의 그 지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숲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난 뒤에서야, 그리고 강을 독극물로 채우고 난 뒤에서야, 마지막 물고기를 다 잡아먹은 뒤에서야 돈을 씹어먹을 수 없다는 걸 알겠느냐. 이게 수백 년 전에 인디안들이 만들어낸 지혜의 말씀이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안데스 산지나 이런 높은 지역이 아니라 저 아래쪽에 살고 있는 소의 인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돈하고 우리들의 습관, 우리들의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해를 가하고 있어요. 그 밖에 생명들은 다 인간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모든 산화가 산매에 들어있다. 자연은 자기가 할 일을 단 한순간도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인간만 머리를 굴리면서 엉뚱한 짓을 해요. 훌륭한 일도 하지만 엉뚱한 일, 도에 반하고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제가 그 11번째 시간이라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소비를 하지 말아라. 제품이 1kg의 제품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쓰레기가 32kg이다. 그러니 환경을 생각하려면 소비를 줄여라 라고 하는 말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인디안의 그런 어떤 부장이나 부족의 추장이나 이런 분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희망의 메시지예요. 인간은 알면 실천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습득한 정보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달리 생각하시고 달리 행동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그 인디안 추장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곰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물질로 생각을 하죠. 자연계에서 곰팡이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숲이 가뭄이 들면 뿌리가 끝까지 여기가 뿌리 끝이면 이 물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밑으로. 뿌리 끝보다 더 아래로 수계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 나무는 말라 죽겠죠. 응? 근데 이 나무 뿌리하고 이 그 물 표면하고 이 사이를 곰팡이가 연결해가지고 물기운을 그 곰팡이가 나무에다 갖다 준대요. 심지어 곰팡이 하나조차도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생태계에서는. 인간만 어리석게 혹은 오만하게 이 자연이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머리로 지혜가 아니라 이 머리로 써버리는 그런 생물종인 것 같아요. 인간만. 이 시스피라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는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추가 열의 almost all, 거의 대부분의 열을 흡수해드린다. 고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의 이야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오래전에 연구학기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제가 보낼 때예요. 그때 사귄 친구예요. 그때 만난 친구예요. 만나서 친구가 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베트남 보트피플 출신인 친구인데 베트남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전쟁이 끝났어요. 그 친구는 아마 그때쯤 나이가 12, 3살, 서너 살 사이였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체제하고 반대가 됐던 그룹들을 베트남 정부에서는 보트에다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바다로 내보냈죠. 그래서 보트피플이에요. 이 친구도 그 보트피플이어가지고 바다에 그 보트 배에 타게 되는데 짐을 2개만 딱 들 수 있다고 하더래요. 2보따리만. 2보따리를 타고 이제 이 보트에 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바다로 나가자마자 이 배에다가는 다음 육지까지 갈 정도의 석유만 넣어가지고 바다로 밀어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그 보트에 있던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 가지고 온 짐을 다 바다에다 던지라고 하더래요. 물건이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들고 온 짐을 다 바다에다 던졌대요. 딱 몸뚱아리 하나만 남은 거죠. 친구 말이 그러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일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친구랑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보트의 양쪽에서 까만 것이 올라오더래. 고래 2마리가 보트 양쪽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육중한 몸으로 보트를 딱 끼더니 밤새 헤엄을 쳐서 가더래요. 동이틀 무렵에 이렇게 바라보니 저쪽에 그 육지가 보이는 것까지 고래 2마리가 이 보트를 밀고서 간 거예요.
사람 못하지만 고래들은 이들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인간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알고, 한 명의 고래가 아니라 2명의 고래가 합동작전할 만큼 그런 존재예요. 이거는 싫어하고 내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그 친구는 독일에 도착해서 독일에서 대학을 나왔고, 근데 인간은 고래를 먹을거리로 보죠. 고래가 33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바다의 온도를 조절하고 바닷속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대기 중에 내뿜어주는 플랑크톤이 먹을 먹이를 내놓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그렇게 두말 없이 와서 도와주는 이런 존재. 인간만 오히려 그런 소통의 그물망 안에서 배제된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생각할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태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은. 또 축산업 문제는 이 물 부족. 물이 없으면 인간도 미생물도 나무도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물이에요. 에너지는 태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바람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파도로도 만들 수가 있고, 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근데 물이 없으면은 대체할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14억 명인가요? 전 세계에서 물 때문에 고생하는 인구가 15%?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물 때문에 살인도 나요. 물 때문에 전쟁도 나고. 근데 축산 사료를 경작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이렇게 퍼 올려가지고 펑펑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 소고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은 15,000리터가 넘어요. 밀은 한 1,400, 한 10배 가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콩은 2,500, 감자는 130. 그래서 유명한 물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차 물과 식량 때문에라도 95%는 비건 채식인이 되어야 한다. 인류를 먹이려면 새로운 레시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 곡물의 37%가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데 이걸 식량으로 대체하면 20억 인구가 먹고 남을 양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8억 2천만 명의 기아 인구가 있어요. 이렇게 가축들은 먹고 고통을 받고 인간은 굶어서 고통을 받고,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사료를 사다가 가축을 먹여가지고 선진국에다 갖다 팔고, 이 나라의 아이들은 굶주리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무려 기아 어린이 82%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곡된 식량 분배가 계속되면 기아 문제는 훨씬 더 심화될 거다. 지금도 10%가 넘어요. 78억 인구에 8억 2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9명 중에 1명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2021년에 인류에게 아직도, 이거는 2016년 연구 결과네요. 전 세계인이 다 음식을 먹되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이것이 배분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식단은 완전 채식 수준으로 가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식단을 바꾸면 전 세계인이 다 먹고 건강하게 먹을 만큼 음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채식하면 뭐가 달라지냐?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하죠. 온실가스 감축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UN 보고서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UN 보고서 안에
먹거리 분야는 이제 그 온실가스, 이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이지만 또한 해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희망이죠.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전 세계 먹거리 시스템이 기후 변화를 역전시킬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16년 아까 그 유엔 자료에 인용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처럼 먹으면 2050년에 먹거리 영역에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11.4기가톤이에요. 아까 5기가톤만 배출돼야 넷제로 달성한다고 했는데 먹거리로도 2배 이상이 넘어가 버려요. 기후위기 극복 불가능해요. 그런데 완전 채식으로 바꾸면 3.4기가톤만 배출해요. 무려 8기가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70%를 줄이게 돼요. 막강하죠. 식단을 바꾸면 우리가 8기가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1인당 완전 채식을 할 경우는 1.6톤을 최소한 줄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기준으로. 이건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자동차로 50km를 가면 8kg의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국수에다가 소고기, 유크림 소스, 초콜릿을 후식으로 먹으면 4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한 끼에. 근데 국수, 이 채식 국수, 잣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든 페스토로 버무린 그런 국수에다가 채소 샐러드, 과일 후식으로 먹으면 32g밖에 배출 안 돼요. 이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소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채식하면 뭐가 좋냐? 온실가스 적게 배출한다고 했죠. 얼마 줄어든다고 했어요? 2050년 기준으로 8기가톤을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넷제로를 달성할 만큼 3.4기가톤을 발생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돼요. 아까 제가 육식을 하면 채식할 때보다 농경지가 18배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연구한 굉장히 유명한 연구 보고서예요. 이분도 옥스퍼드 대학 교수거든요. 전 세계 119개국 3,820개 농장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된 그런 연구 보고서예요. 사이언스지에 역시 실렸어요. 워낙 유명한 보고서라 이런 그 논문이 실리고 나면 BBC나 가디언, 인디펜던트 이런 데서 다 집중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커버를 다 해요. 그때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 연구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에 대한 연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1년간 연구를 하니까 축산업이 절대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년간 연구한 뒤에 본인이 완전 채식, 비건 채식인이 됐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에 모든 사람이 비건 채식을 하게 되면, 즉 우유나 달걀도 안 먹는 그런 채식이에요. 비건 채식을 하게 되면 전 세계 농경지의 75%가 자유롭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 농경지가 다시 자연 상태의 초지로 돌아가게 되면 80억 톤, 8기가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럼 아까 어쨌어요? 2050년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도 8기가톤을 줄일 수 있고 탄소 흡수도 8기가톤을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어요. 먹거리를 바꾸는 것으로 16기가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160억 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분야가 식단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놓치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IPCC 2019년 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온실가스 농경지가 다시 재생이 되면, 조림이 되거나 자연 초지로 돌아가면 그때 한 8기가톤을 줄일 수 있다는, 7.8기가톤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 보고서고요.
이 아래쪽이 방금 제가 인용했던 그 논문이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식품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8기가톤을 연간 줄일 수 있다. 두 개 합하면 15.8기가톤이네요. 배출도 줄이고 그 다음에 탄소 흡수까지 늘리니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채식 분야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환경부나 또 적어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환경단체에서 채식도 해야 된다. 그 정도예요. 그 누구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하버드 대학 나온 그분 이름이 뭐죠? 놀랍게도 그분이 뭐 10가지인가 20가지의 환경을 지키는 그 안에 채식을 포함시켜 놓지 않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만 달랑 포함을 해놓고 채식 부분은 언급을 안 해서 되게 실망했어요. 채식 언급할 때는 조용히 슬쩍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채식은 탑 20이 아니고요. 탑 2예요. 탑 2. 탑 2에다 넣으셔야 해요. 또 이 점도 이득이에요. 이게 이제 에너지 분야하고 먹거리 분야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에 이 메탄과 블랙카본, 대륙권 오존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것들은 그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덮이는 온난화 지수가 86배, 2530배, 1000배가량 돼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한 100년 내지 1000년까지 머무는 데 비해서 9년 내지 12년이면 메탄은 다 사라져요. 블랙카본 한 8일 내지 10일 정도면 사라져요. 대륙권 오존은 수주간이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대기 중에 이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 중 강력한 것들이 뚝뚝 떨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줄이면 빠른 냉각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에너지 분야하고 거의 비등비등할 거예요. 블랙카본은 숲을 불태울 때 나오는 그 그을음 같은 거예요. 네. 어느 정도로 줄일 수가 있냐? 2030년까지 이들 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30년까지 육류 소비를 겁나게 우리가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 예상되는 지구온도 상승분의 절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이 이야기예요. CH4가 메탄이고 BC가 블랙카본이에요. 이것을 줄이면 온도 상승분을 0.5도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이것이 채식의 이점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채식은 우리가 내일 당장 슈퍼마켓 가서 육식을 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전기차 타는 것처럼 큰 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채식이라고 하는 기후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양광 시설할 때처럼 뭐 1000만 원 뭐 이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혹은 전기차처럼 몇 천만 원 이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남아요. 돈이 남고도 기후 행동을 하고 건강에도 좋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자료예요. 비건 채식을 하면 조기 사망률이 10%가 감소하고 식습관에서 기인하는 만성질환,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는. 즉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만성질환을 감소하며 의료비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냐면 전 세계 GDP의 2 내지 3%.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예요. 이 정도면. 전 세계 GDP. 그래서 식단을 바꾸는 것은 기후, 건강, 경제적 이익까지 멀티플 베니피트, 복합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윈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팬데믹도 예방하죠. 사실 코로나도 인간이 이 숲에 들어가서 생태계 서식지를 파괴한 뒤에 게다가 박쥐도 먹고 천상갑도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인간이 시스피러스에 나와요. 시스피러스 보세요. 신종플루는 공정식 축산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에요.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리가 없는, 발생할 필요가 없는 이런 질병인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질병 X를 예방하려면 사실은 채식으로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의 배양소라고 해요. 공장식 축사는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의 배양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농업이라 제가 이 자료를 첨부를 했는데요. 저 사실 도시농업이야 저는 그 근교에 텃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농업도 했었어요. 텃밭도 했었고, 근데 저는 텃밭 할 때는 이 꽃 절반, 채소 절반 심었거든요. 그래서 제 텃밭에는 없는 꽃이 없었어요. 뭐 달리아, 무슨 나팔꽃, 장미, 해바라기, 뭐 등등 온갖 가지 꽃들이 다 있었고, 거기에다 온갖 가지 채소들을 심었는데, 이 케일처럼 영양가가 많은 것은 한입거리 너무 먹고 벌레들한테 다 제가 했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기후위기 극복하고 좋은 세상에 오면 이 농사 배울래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정말로. 네, 꽃 가꾸고 농사 짓는 것은 정말로 하고 싶어요. 실제로 농사 지어가지고 그 몇 년 전에는 정말 채소 멋지게 상당히 여름철에는 자급자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상추며 무꽃 같은 게 꽃 피면 저는 그냥 그 무꽃을 혹은 그 이파리를 다 샐러드로 먹었었거든요. 버리지 않고 다 먹고 겨자나 이런 것도 꽃이 피면 알싸니 맛있어요. 그런 거 먹고 김치 담글 때도 그런 거 다 저는 그대로 썼고 그래서 아주 좋았었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탄소농사만 얘기를 할게요. 탄소농사는 이 농경지는 거대한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탄소를 흡수하고 말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정말 그 토지를 살리면서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대기 중에 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들에게 지금은 뭐 그 기업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 그걸 보상해 주잖아요. 똑같이 농부들이 추가로 탄소를 흡수해 주면 그것을 지금은 다 이제 인터넷 컴퓨터가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그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이런 탄소 농사, 탄소를 농사 짓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지게 되면 지구위기를 완화하는데, 기후위기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부들에게는 추가 이익, 즉 채소나 혹은 곡식을 팔아서 얻는 이익 이외에 추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고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시행이 되겠고 유럽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어서 얼마나 지금 실천됐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유기농업을 통해서 청년 세대들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게 정부가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정착금을 지원하고 1차 가공시설이나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지역의 커뮤니티 식당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그런 데를 이제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의 지원을 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그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요. 아까 그 토지나 물 관리, 특히 이제 질소가 과다하게 투하되지 않도록 이런 영양소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것, 이런 농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땅이 죽지 않고 땅이 숨쉬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흡수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은 축산에다 주는 게 아니라 환경에 부담을 주는 영농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재생농업, 보존농업을 하는 가정농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소농을 살리는 그런 지원책을 정부가 구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일 경작 대신에 다양성을 경장한 농민들에게 보상해야 된다. 아까 생물 다양성은 기후 붕괴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성 경작한 농민에게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부여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 유기농 식품이나 최소한 육류 대체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정부는 보조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저렴해져서 누구나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정부는 그런 정책을 그린 뉴딜 정책으로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이 연구 논문들을 토대로 해서 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인류세를 위한 식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 식단은 그래서 영국 BBC 신문에 보면 이 식단을 이대로 그 식단을 진짜 차린 사진을 BBC 기사에다가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 식단 어떤 식단이냐면 인간이 건강하면서도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식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공개가 되었던 그런 식단표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소고기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단백질인데요. 자기들이 단백질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그 보고서에 보면 돼 있거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생선 전부 다 0부터 시작한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식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육류에서 비롯하는 단백질을 제로여도 섭취량이 제로여도 인간이 건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월터 일렛 박사, 또 무슨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원, 그다음 WHO 이런 데서 함께 검수한 결과물이에요. 우리 같이 문명인은 여기 할 수 없어요.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내용이 뭐냐면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보면 이게 7g이라는 게 나오죠. 이 붉은 육류는 합해서 하루에 14g 이상 먹으면 지구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 논문에. 그 정도로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혹은 우리나라 학교 급식에서도 얼마나 학생들에게 많은 고기를 주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 날이면 날마다 먹방하고 있죠. 왜 흡연은 금지를 하면서 먹방은 금지를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미디어들이 이제는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 따라서 1.5도 목표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최소한 연간 육류 소비량이 24kg인데 우리나라 지금 62kg이에요.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그래서 2030년까지 60%는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게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감축량이 최소한이어야 할. 과학자들은 절대로 100% 확률로 어떤 그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67% 확률로 제시를 해요. 예방하려면 이보다 더 많이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보여주는 영상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적인 이 의사이자 영양학자예요. 이 처음에 나오는 이 콜딜 SLST는 이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예요. 심장병 수술하고 난 뒤에 클린턴에게 완전 채식, 비건 채식을 하라고 권했던 당사자예요. 그래서 CNN 그 방송 중에 그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대통령을 구한 두 남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콜들 에센스틴이 그 CNN 방송에 등장을 합니다. 인터뷰. 네. 왜 그에게 비건 채식을 권했느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박사는 T. 콜린 캠벨 박사예요. 이분은 낙농업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젖을 짜면서 성장했고 대학에 가서도 우유를 중심으로 한 동물성 단백질을 전공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중국인 8억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기존의 영양학이 완전히 엉망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뒤에 최초로 코넬 대학에서 식물, 채식 영양학을 강의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거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와도 누구도 이분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두 번째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되게 이제 채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첫째로는 이제 개인적인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게 채식을 하면 애들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영양학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확 뒤집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출시가 됐어요. 이것도 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The Game Changers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운동선수들이 나와요. 운동선수들은 여기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크게 클로즈업으로 잡힌 사람들이 다 완전 채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운동선수들에게는 근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지구력도 중요하고. 근데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 채식을 하고 난 뒤에 세계 기록을 세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20대나 겨우 20대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는 30이 되어서도 자기가 워낙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에 대표 선수로 자기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영화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심지어 남성들의 무슨 스태미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잘못된 지식이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굉장히 잘 보여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기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차 뒤집는 사람도 완전 채식이에요. 완전 비건 채식, 우유 달걀도 안 먹는 채식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선수는 자기가 채식해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14명, 한 팀은 전체가 채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사이클링 선수도 그렇고 달리기 선수도 그렇고 그 채식하면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채식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계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호일 뿐이고 사실은 선수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조건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근육맨도 마찬가지예요. 채식으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근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혈관도 깨끗하고 통풍이나 이런 위험도 전혀 없는, 그 위험 부담이 전혀 없고 아름다운 근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영화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주일에 채식, 뉴욕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어린이, 더 강해지는 지구, 이런 슬로건 내걸고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고 있고,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린 뉴딜 안에 육류 소비 줄이는 걸 집어넣었어요. 이것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해야지 돼요. 중국 정부도 2016년에 그 발표한 바가 있어요. 건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육류 소비를 2050년까지 50% 감축하겠다, 이런 거를 2016년에 중국 정부는 내놨었거든요. 그런 변화가 오지 않고는 충분히 빨리 우리가 기후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번에 법제화됐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 채식하는 거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변화가 와야지 되고요. 학교에서 교육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서의 채식 급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은 아까 우리는 계산적인 측면에서 생명이 풍성한 게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측면을 제가 생물 다양성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이것은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꾸미고 살고 있는 그런 다른 생명에 관한 일이어서 이 비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유와 달걀도 안 먹는데 이제 그 이유를 영상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달걀이 생산되는 가정도 이보다 낫지 않습니다. 똑같거든요. 저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 의장국들도 그 자문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5차례인가 왔어요.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공감의 시대, 이런 책들을 펴낸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육식의 종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놀라운 채소의 영양학.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시간적으로 허용을 해주시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해드릴 텐데,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어마어마해요. 시금치가 소고기의 2배예요, 단백질이. 그러니까 뽀빠이가 그런 과학적인 그 진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 거예요, 말로 저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근대며 무슨 대파, 브로콜리, 고추잎 이런데 취나물 이런데 그렇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콩 종류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서리태 같은 콩은 단백질이 소고기보다는 100g당 10g이 더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왜 은폐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선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력 있고 근육맨이고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자기를 방어해낼 만큼 강력한 그런 선수들이 나오는 이유가 식물성 식품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젊은이들 생각해서 근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도 식물성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The Game Changers에서 영화에 보면 피검사 했을 때 한쪽이 더 탁하고 한쪽이 더 맑잖아요. 그 맑은 게 채식을 한 날이에요. 탁한 게 육식을 한 날이에요. 채식을 한 날 뭘 먹었냐? 정말 콩이나 채소나 이런 것을 먹었으면 더 맑았을 거예요. 그날 그 젊은이가 먹은 것은 이 채식 고기를 먹은 날이었어요. 채식 고기도 고기보다는 육류보다는 더 피가 맑아요. 그 다음에서 검사할 때 콜레스테롤 치고 어제가 277이었는데 오늘은 267이다. 채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험 결과로 The Game Changers라는 영화에서 다 보여주거든요. 정말로 볼만한 영화예요. 재미있는 영화예요. 그 남자들이 무슨 스태미나 그것도 다 실험해서 다 보여줘요. 한번 정말 보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19금인지 모르겠지만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매력적인 몸을 가진 그런 이 젊은이가 되기 위해서도 동물을 먹는 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그런 세상, 그런 정보가 이제는 넘쳐나고 그런 영양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나 전통 혹은 식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문화를 화면이 지금 어떻게 잘못돼 버렸죠.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조금만 봐요. 저는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런데 이런 삶의 한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에도 다른 가능성들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독일에 있는 호프부텐란트라고 하는 원래 젖소 농장이었어요. 이 주인이 어느 날 나는 이런 짓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에 있는 이 젖소들이랑 평생 함께 살겠다. 그렇게 선언하니까 독일 전역에서 이렇게 성금을 보내가지고 그 죽이지 않는 그 동물 보호소 생츄어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송아지인데 이 아이의 엄마가 인근에 있는 젖소 농장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농장에 와서 이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는 그래서 살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교감하고 그러면서 인류에게 필요한 어떤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일깨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영화가 지난 작년 서울 환경영화제에서 낙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농장이 소개가 됐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다 같이 잘 사는 거잖아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세상.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잖아요.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그건 정신적 위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개해드릴 만한 영화들을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